KF-21 보람 미사일 무장이 공개되었습니다. KF-21 개발과 생산을 주관하는 카이에서 지난 3월과 4월 각각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한 미티어 M2000의 탑재 장면을 공개한 것입니다.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디어는 현존하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데요. 최대 속력 만마사에 육박하며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m 내외로 추정됩니다. 또한 미사일 자체에 소형 레이더를 탑재하고 그 레이더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의 항공기는 물론 소형 웨이브에 심지어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능 면에서는 이미 통칭 아이리스-T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1초당 최대 60에 육박하는 중력화 속도로 선회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미국이 사용하는 최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M9X 사이드와 인도의 상위안으로 평가받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전투기가 정면을 향해 미천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후방의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동력인데요. 이외에도 KF-21에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합동정밀 직격탄, 제2담 등의 항공폭탄, 그리고 KPD-350 타우로스 AG-16-15, 매버릭 등의 공대지 미사일과 에이젠-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의 무장이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대공 교전은 물론 지상 목표물에 대한 초장거리 정밀폭격 해상 목표물 타격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데요.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57톤으로 미사일과 항공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는 총 12것입니다. 주위 카보에 6팔, 동체에 4발이 탑재되는데요. 특히 동제 하드포인트는 블록3부터 스텔스 성능을 위해 내부 무장창으로 개량될 예정이라 현재 단계에서도 반매립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은 2개의 하드포인트는 동체 하부에 소재하는데요. 예는 주야간 표적좌표 지향, 표적 탐지 및 추적, 무장 정밀유도 등 조종사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이 탑재되는 포인트입니다. 얼핏 KF-21의 최대 경쟁 기종인 라팔의 하드포인트는 12개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9.55톤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KF-21의 경쟁력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의 유도 기술이 극도로 발전되어 한 발 한 발이 치명적이게 된 현대 공중전에서는 무장 탑재량이나 미사일의 위력보다 범용성이 더 높게 평가받는데요. 쉽게 말해 전투기를 수입하고 자국이 보유한 항공기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없다면 따로 무장 통합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포인트를 개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무장 통합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수출입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KF-21은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유럽과 미국의 최신의 무장을 모두 선멸하면서 범용성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KF-21은 국산 항공기 무장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미국, 유럽의 무장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전투기가 될 전망입니다. 홀란드가 KF-21 보람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놀랍지도 않은데요.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정부와 국영 방산기업인 PGG모도 공공연하게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에 공식화은 지난달 PGG 회장이 방한하면서 참여 의사를 명문화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KF-21 2.1단계 공대공 무장 물리 시험을 마무리 짓는 상태고 이달 중 전투적 합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늦어도 2026년 이내에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한편 기존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인니가 미납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폴란드가 인니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인니가 KF-21 개발 사업에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를 가져간다는 건데요.
당초 공동개발국 협의 당시 인니는 KF-21 개발 비용의 약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지난 2019년 약 1,200억 원을 납부한 뒤 2022년 미납금의 194억 원, 2023년 초에 400억 원을 납부한 게 고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1조 원 이상의 분담금이 납부되었어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인니가 하도 생떼를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분담금 일부를 석유, 천연가스, 호모 등의 현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은 든든한 파트너가 새로 생겨졌고 그동안 납부할 예산이 없다고 울상이던 인니는 빚을 안 갚아도 되니 서로 윈윈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인지는 말만 공동개발복 이지 분담금을 제외한 어떠한 기술도 제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자 어쩔 수 없이 인리를 끌어들였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인 입장에서는 고작 1조 7천억 원만 납부하고 회의F의 11블록제로 시제기 1대 블록원 50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20대 양산을 기준으로 KF-21의 단가가 약 700억에서 800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니 사실상 4세대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KF-21을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꺼져 얻어갈 수 있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인니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행태에 가까운 갑질을 부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따져도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KF-21과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KF-21 개발 기술의 100%를 요구하는 등 도를 지나친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마음선 당장이라도 인니를 퇴출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KF-21의 실기체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양산 수량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인니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했고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제 인니를 까버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아쉬울 게 없는데요. KF-21을 둘러싼 대한민국 폴란드인이 다자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승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승일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로서 러시아 최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가 전승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승일 행사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진짜 전쟁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쟁 발발 445일 만에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이 아닌 공식적인 전면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이 이미 1년을 훌쩍 넘긴 마당에 이제 와서 푸틴이 전쟁을 언급한 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리 사실상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푸틴이라 하더라도 1차 동원령과 그에 따른 전시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선 눈 가리고 아웅인 꼴이라 하더라도 법적 준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전승일 기념행사에 맞춰 치유의 순항미사일 15발과 무인기 다수를 동원한 폭격을 쏟아붓는 등 고착화된 전황을 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2년 전승일 행사에 특수 군사작전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러시아가 얼마나 벼랑 끝까지 몰렸는지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인데요. 바뀐 건 또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난해 러시아는 전승일을 기념하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열병식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승리로 이끈 T-34를 시작으로 최신의 T-90점 전차를 공개하는 등 러시아가 자랑하던 기갑전력으로 무력을 과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전승일 행사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오로지 T-34 딱 한 대만이 붉은 광장을 가로지른 게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뒤이어 등장한 아이의 숫자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식 SNS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작은 탱크에게 행운을 빈다 라며 조로했을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도한 손실로 T-54, T-55까지 전장에 동원한 마당에 전승의 퍼레이드용 전차까지 동원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반전 여론을 의식한 러시아 수뇌부가 일부러 열병식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의 거리 튜브가 후속 영상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배수량 11만 2천 톤에 육박하는 미국의 최신의 슈퍼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함이 첫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장소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인근 지중해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대공세에 맞춰 미국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파견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2개월 전인 2011년 11월부터 지중해에 항모전단을 교대 배치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유럽 대다수가 러시아가 미치지 않고서야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미국은 진작부터 전쟁을 예견하고 대비태세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함대,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의 이지스함 등을 총동원해 러시아군의 동향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했는데요. 현대전에서 정보위가 갖는 전술 전략적 이점을 생각하면 이처럼 미국이 전달한 정보들이 물리적 타격수단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값어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항인데요. 하지만 전승일에서 진짜 전쟁을 선언한 러시아가 제럴드 포드함이 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는 꾸준히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에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게다가 푸틴은 전승 2년설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러시아를 파괴하기 위함이라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제럴드 알포드함의 배치를 미국의 참전으로 해석한다면 전쟁의 범위가 국제전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처지에서는 차라리 그 편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바야흐로 제3차 세계대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을 향해 치닫는 와중에 러시아가 또다시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머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리투보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거리초보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 터보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